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고 마지막 회의입니다. 이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초림했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요건을 가진 자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오늘은 현재 적그리스도의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인원들을 한 명 한 명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상 털기 해보는 거 썩 나쁘지 않아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저희가 이제 영화 작품 속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봤죠. 아마 이제 적그리스도나 환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의외로 많다고 여길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이 계시록의 예언과 적그리스도란 오랫동안 이야깃거리와 관심거리가 되어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점잖은 편인데 미국에서는 지금도 각광받는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명한 92년 나팔절의 즈음에서 유례 없이 휴거와 재림, 대환란, 적그리스도, 뉴월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선 다미선교회의 치명타로 인해 오히려 92년 이후로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이단시되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그때만큼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눈을 부릅떴던 적도 드물었습니다. 씁쓸해요. 그때의 관심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과연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도 유행해서 조금이나마 적그리스도와 666에 대한 관심이 한 번 더 일어나긴 했지만요. 그때 제 누님이 무심결에 꺼낸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 적그리스도는 내 생각에는 진짜 평범하고 겉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일 것 같아. 언뜻 보기에는 우리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이지 않을까? 굉장히 예리했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과 모여서 담소를 나누면서도 과연 제3의 적그리스도는 누가 될 것인지 경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DC 인사이드에서는 이런 게시물도 있었어요. 판타지 세계에 등장하는 레드 드래곤 같은 용이 현대 과학 문명으로 무장된 인간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뭔가 하니, 내가 드래곤이면 뭐하러 인간이랑 싸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드래곤 정도면 마법의 도가 튀었겠다. 머리 좋겠다. 차라리 변신 마법을 써서 인간으로 변한 뒤에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 능력으로 인간들을 지배해버리지 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때 문득 적그리스도가 오버랩되는 것은 와우, 직업병일까요? 짜잔. 이런 식으로 어릴 적부터 아주 오랫동안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추적하는 것은 저의 큰 수건이었습니다. 성경과 여러 학자들의 계시록 강해 그리고 각종 미디어 자료들을 보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분석한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어요. 1번 최소한 기독교인이거나 카톨릭 신자일 것.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무슬림 및 비기독교인은 적그리스도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왜냐? 적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믿는 자들 중에서 나간 자이기 때문이죠. 둘째, 유럽연합에 관여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왜냐? 열불 자체가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오는 영토들, 즉 지금의 유럽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제 전문가. 이거 졸라 중요해요. 적그리스도는 피폐한 경제를 부흥시키며 말 그대로 사람들을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는 인물로서 환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언론 플레이에 능숙해야 되고 유대인 혈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유다 지파나 단지파요. 계시록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꼽을 때 단지파가 빠진 것도 그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죠. 실제 단지파는 가사와 두로 지방을 담당했다가 패퇴하여 결국 두로 세력에 흡수됐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파문당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거의 없는 셈 치는 지파라는 해석도 들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에서 다는 뱀으로 묘사된 것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죠. 다음, 겉보기에는 뭐 그저 그런 인물요. 이거 의외로 중요해요. 제 생각엔 적그리스도는 언뜻 보기에는 완전 비범하고 완전 날쌘돌인 그런 인물은 아닐 것 같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비범한 인물이라면 진작부터 사람들이 주목하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기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에? 예? 물론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를 괴휼에 능하고 엄장한 인물로 묘사하긴 하지만 이것은 대환란에 접어들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낸 이후의 묘사로 봐도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지나치는 그런 인물일 거예요. 좀 약간 카리스마 있고 뭔가 좀 일처리가 뭔가 센치해도 그래도 완전 국제급 관심까지는 못 끄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조용히 목수일을 하시며 지내셨어요.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 또한 어떤 의식을 통해 봉인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행세하다가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 사탄과 합일되면 그야말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묘사와도 일치하죠. 그렇다면 현재 적그리스도라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 누굴까? 참 여기에서 현재라는 것은 2014년 기준입니다. 2014년 기준이에요. 첫째, 아랍인이자 뉴에이지 운동의 지도자인 로드 마이트레야. 둘째, 전 이탈리아 대통령인 카를로 아젤리오 참피. 참피하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죠. 셋째, 당시 유럽합중국 통합대통령 즉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었던 헤르만 반 롬프예요. 네 번째는 그 당시에 2014년 당시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었던 제바스티안 크루츠. 다섯 번째는 윌리엄 윈저, 해리 윈저, 찰스 윈저. 여덟 번째 마지막은 현재까지 스페인 국왕으로 있는 펠리페 6세입니다. 이 제바스찬 크루츠는 오스트리아 총리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재직 중이었다가 내각에서 불신임 당해서 잘린 뒤에 이번 달에 이제 재총선을 치르게 되죠. 자,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후보에 없는 건 뭐 때문인지 아시죠?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나팔스 노릇을 하다가 후 3년 반 시작될 쯤에 적그리스도의 저녁 밥상에 메인 디시로 올라가는 불행한 운명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후보들 중에 반이 왕족이죠. 영국 왕자 3세, 스페인 왕. 특히 영국 왕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적그리스도 후보로 꼽히고 있죠. 당시의 회복교회 김관훈 전도사를 비롯해서.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존하는 왕족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영국 왕실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왜냐? 적그리스도를 사실 영국 왕족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오래됐어요. 쌍팔년대 때부터 영국 왕세자 찰스를 적그리스도로 분석한 책들도 등장했죠. 하지만 저는 영국 왕족은 적그리스도가 애시당초에 될 수 없다는 걸 밝힐게요.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의 왕으로 표현된 것에 기초하여 적그리스도를 유럽의 어느 왕족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물경 25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눈에는 대통령이나 총리도 왕으로 보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정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었을 테니까요. 영국 왕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유럽은 왕국과 공화국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 중에 특정 국가의 왕족이 유럽 합중국 총수의 자리에 앉는다면 공화정을 하는 나라들의 반발이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에 왕족은 군림하는 자리예요. 평민과는 뭐가 다른 고귀한 혈통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의미와는 멀어지죠. 민주주의가 그래도 민중들의 이상향인 이유는 지도자를 국민의 뜻대로 패하고 세울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의 자리에 같은 국민이 아닌 고귀한 혈통의 왕족이 앉는다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불가침의 국왕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유럽 내에 있는 공화국가들의 큰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해요. 자, 둘째, 영국 왕족은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 두 국왕의 권리 장전 이래로 현실 정치의 개입은 NO,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남자 왕족의 경우 군인이 되는 것 정도 가능하죠. 영국 왕자들 군대에 가가지고 아프간 참전하고 한다고 와 대단하다 노블 서블레자다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직책을 못 맡아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자 왕족의 경우 봉사단체, 자선단체 이 정도는 하죠.
물론 그렇다기로서는 영국 내에서 말빨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당장 그 나라의 공직에도 오르지 못하는 마당에 유럽 전체를 통합 지배하는 그런 공직에 오른다는 것 언감생심이며 이는 유럽 국민들의 반발 이전에 영국인들의 반발에 먼저 부닥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글에서는 혈통만 고귀하다고 심화해가 아니라 본인 자체가 언론과 경제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전문가여야 돼요. 적어도 한 나라의 경제 문제 정도는 사뿐하게 해결하고 언론에도 책이 안 잡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경제 안보 언론 이 정도. 그런데 적그리스도 후보에 거론된 영국 왕자들 중에 누가 그런 역량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도 뭐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데 해리나 윌리엄이 언론에 박수를 받으며 등장하나 얼굴 매끈하게 잘생기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기로서니 핵테러 핵전쟁과 온갖 기근이 난무하는 대환란 시대에 유럽 합중국의 총수로 추대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배기 지휘관이 오면은 과연 저 양반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전시라면 있던 사람을 계속 쓰지 아무 경험도 업적도 없는 초짜배기를 그런 요직에 앉히겠냐고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왕이라 표현되었으니 2500년 전 다니엘이 보기에는 대통령, 수상, 총리도 엄연히 왕처럼 보여요. 성경에서 왕이라 표현됐다고 적그리스도가 왕족이야 한다. 하하, 베리칩이란 단어가 없으니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요 논리랑 동급입니다. 자, 다음은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구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나온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걸 단순히 지배하는 영토만이 아닌 출신지라는 면에서도 보자면 현 영국 왕실은 사실 영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독일의 하노버 지방이 현재 영국 왕실의 본적지입니다. 앤 여왕을 끝으로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된 후 영국 의회는 전 유럽을 뒤져서 영국 왕실의 피가 조금이나마 섞여있는 김동인 작가선생 말을 빌리면 발가락이라도 닮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영국 하노버 지방에서 그 후손을 찾아 초빙해온 겁니다. 조지 몇 세였나? 하여튼 그 왕이 그랬죠. 영국 왕인데 영어를 할 줄 몰라. 영국 왕이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정치에 통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영국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소리 있어요. 그리하여 바로 하노버 왕조가 성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전쟁을 치르며 하노버라는 이름이 독일틱하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왕실인데 오사카 왕조, 뭐 나고야 왕조, 교토 왕조, 시모노세키 왕조 이지라면 기분 좋겠냐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윈저 왕가로 이름을 개칭한 겁니다. 결론은 현 영국 윈저 왕조는 옛 로마 제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독일인의 후손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요건에 의구심이 들죠. 자, 여섯 번째. 영국은 프랑스, 독일과 더불어 신세계 질서 확립 초기에 적그리스도에 반발하다 뽑혀지는 셋불 중 하나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군주가 적그리스도라는 게 말이 돼요? 마지막으로 앞서 다 전편에서 영화를 통해 본 적그리스도의 요건이 뭐이? 언론 플레이에 능하고 경제 전문가이며 일국의 대통령 혹은 총리에서 유럽연합의 지도자를 거쳐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볼 때 영국의 왕자 또는 왕사자는 그 기본 요건이 안 돼요. 그리고 2014년 당시에는 뭐 안 그랬지만은 자 2019년 현재 유럽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곧 유럽연합에서 나가리 될 운명입니다. 이로써 적그리스도의 요건과 영국 왕실은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영국 왕실이 적그리스도가 못 되는 이유는 영국 왕실만 아니에요. 스페인 국왕에게도 적용됩니다. 말했잖아요. 혈통만 고귀하다고 하여 환란의 시대에 덜커덕 지도자의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고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는 2014년에 갓 즉위한 인물이며 그 아버지가 워낙 안 좋은 일로 잘리다시피 양위해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현재도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지탄을 한 몸으로 받아내며 대가리 쳐박고 숨죽이고 있어요. 현재 하루가 멀다 하고 스페인에서는 왕실을 폐지하자는 국민들의 시위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왕실 폐지를 국민투표에 걸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요. 지네 나라 하나 수습을 못하는 인물이 유럽을 어떻게 지배? 나아가서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돼요? 개뿔 뜯어먹네. 그리고요. 스페인 국왕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언급된 것 이외에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다가 유럽의 지배자이지만 나아가서는 세계 정부의 총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옛 아즈텍, 잉카, 마야의 영역이던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요? 현재에도 멕시코 및 인디오들에게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는 악마와 동의어예요. 그를 도와 길잡이 노릇을 훌륭히 해낸 마야 여인 말린체는 현재까지도 반역자, 매국노, 마녀, 악녀의 대명사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이완용 이름 석자에서 바로 매국노가 오버랩되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당시에 코르테스를 도와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동맹 세력이었던 틀락스칼라 부족도 현재까지 멕시코 역사에서 침략자들을 도와 앞잡이 노릇을 한 역도들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스페인 국왕이 세계 정부의 총통이 되어 그쪽은 뒷목 잡고 들어오지 않을까? 네? 즉 모두에게 두루두루 환영과 환호를 받으며 나타나기에는 어떤 특정 국가의 왕족에게는 무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세계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과 똑같은 혹은 비슷해 보이는 민간인이 자신들의 손으로 뽑혔다가 패해지는 것에 안도감을 느껴요. 왕족 같은 고귀한 인물이 지도자에 오르게 되면 본능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마련이라고요. 어디 보자. 후보 8명 중에 5, 6, 7번은 나가리 되고 1, 2, 3, 4번만 남았네. 자, 1번이 아까 누구였더라? 로드 마이트레야, 뉴에이지 운동의 지도자인 아랍인입니다. 이 양반은 제가 2003년 무렵에 2003년 16년 전 이 게시 탐정은 그때도 시대의 징조를 연구했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로 예상했던 인물이죠. 마이트레아라는 자체가 뉴에이지에서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동의어예요. 미트라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한자로는 미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랍어로는 마흐디 혹은 마시흐, 영어로는 마이트레야. 뉴에이지의 본부를 할 수 있는 타라 센터에서 이미 1970년대에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를 로드 마이트레야를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정부의 탄생이라 선포한 바 이시죠. 하지만 마이트레야로 불리는 두 인물 중에 하나는 아랍인이고 한때 반짝였다 지금은 사장됐어요. 또 하나는 라일리언 무브먼트의 교주 마이트레야 라엘인데 이 인물은 거의 코미디언에 가까운 사이비 교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따위 겉벌이 껍데기일 리는 없죠. 결국 제 결론은 마이트레야는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적그리스도를 높여 부르는 경칭일 것 같아요. 그러니 1번 로드 마이트레야는 자동으로 탈락되고 2, 3, 4번 남았습니다. 기호 2번 카를로 아젤리오 참피, 유명하죠. 이 최문석 혹은 책사푸후라는 닉네임으로 악명을 날리던 이 시한부 총말론자가 이 양반을 적그리스도로 외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게 됐습니다. 잠깐 양심 고백할게요. 이 최문석이의 사역 초기에 그를 지도하고 뒤를 봐줬던 도역자가 저였습니다. 2005년인가 그래서요. 저도 참피를 적그리스도라 여겼고 같이 연구 분석을 했죠. 그러나 이탈리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너무도 순순히 물러났고 그 후로는 조용히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좀 의구심을 품었고 결국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카를로 아젤리오 참피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예? 그냥 스쳐 지나간 이탈리아의 한 대통령에 불과했습니다. 놓친 애한테 미안하네요.
남은 후보는 3, 4번. 기호 3번 헤르만 반 롬푸이. 2014년 당시에 유럽연합 이사회 상임의장입니다. 직책명이 생소하지만 쉽게 풀어 써보면 유럽합중국 통합대통령입니다. 자, 이 양반은 2009년 12월 1일에 취임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눈여겨봤어요. 플랑드르 출신으로 카톨릭 대학을 졸업했고 기독교 민주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비록 헤르만 반 롬푸이는 빗나갔지만 이 사람과 같은 스펙을 가진 인물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헤르만 반 롬푸이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와 이 사람과 똑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카톨릭 대학을 졸업했고 기독교 민주당에서 활동했어요. 믿는 자들 중에서 나간 자입니다. 벨기에 상원의원, 예산국 장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훅 던진 낙하산이 아니라 중견 정치인이며 경제 일각에 있는 사람이죠. 하원의원, 내무장관, 하원의장, 총리, 일국의 정치계와 관력의 주요 직책을 두루 섭렵하며 착실히 내공을 쌓고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도 소리 소문 없이 재선이 됐죠. 그런데 말이에요. 명색이 유럽 통합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데 너무 조용하게 그냥 됐죠. 자, 봅시다. 전혀 주목도 못 받는 인물인데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카톨릭 신자의 기독교 민주당 출신의 일국의 총리, 소리 소문 없이 통합 대통령직을 연임까지 성공했죠. 게다가 유대인이 다수 거주하던 벨기에 출신이니 유대인 핏줄 없으나 뭐 없어요. 벨기에 재정난을 타개한 은인이고 한 국가의 총리로서 유럽연합 대통령에 선출된 인물입니다. 계시록을 가장 잘 각색해낸 환란 소설인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인 니콜라이 카라파티아를 보면은 루마니아의 하원 의원에서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에 올라 세계 정부의 총통이 됩니다. 나이를 제외하고는 헤르만 반 롬푸이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요. 와우. 하지만 헤르만 반 롬푸이는 2015년 1월부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기 때문에 나가리. 그런데 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 이 사람도 바로 이 헤르만 반 롬푸이처럼 착실한 중견 정치인의 카톨릭 신자의 룩셈부르크 총리를 지냈고 언론과 경제 전문가이고 현재 유로화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장클로드 융커 또한 적그리스도 후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따다단. 마지막 세바스티안 쿠르츠. 이 사람은 가장 2014년 당시에도 헤르만 반 롬푸이가 아니라면 바로 이어서 가능성 제1용의자였습니다. 86년생으로 저하고 동갑이에요. 정말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묘사된 그대로 야권의 나이에 정계에 투신한 인물이었습니다. 2014년에 외무장관 지낸 당시에 27이었죠. 와우. 이 사람을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후보로 생각하는 이유는 빌이었어, 빌. 아유. 레프트 비하인드에 나오는 니콜라이 카르파티아와 정말 닮았습니다. 이미지가 흡사해요. 영화나 소설도 그저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거든요. 이 세바스찬 쿠르츠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솔직히 저는 이 세바스찬 쿠르츠를 적그리스도 단일 후보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달에 있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이 세바스찬 쿠르츠가 총리로 재선에 성공한다면 거의 적그리스도 1순위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소고 3부작은 제가 2014년에 썼던 좀 초짜배기 실력이었지만 이제 제가 얼마 후에 또다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석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휴거 이후 한 6부작 정도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멸망의 아들과 동방의 왕들이에요.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